지난 한 주간 코로나19 국내 발생 확진자가 눈에 띄게 감소를 했습니다. 하루 평균 신규 확진자 500명대가 엿새째 계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내일부터 헬스장과 노래방 등 일부 업종의 영업이 재개되지만 방역의 긴장을 늦춰서는 안 되겠습니다. 달라지는 내용들을 두 분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유병욱 순천향대 서울병원 가정의학과 교수, 김수민 시사평론가 모셨습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예. 지금 전해드린 것처럼 일주일 동안 하루 평균 신규 확진자 보니까 499명이 됐어요. 그러니까 두 가지를 여쭤보고 싶은데, 하나는 1000명대에서 이렇게 반이 내려온 그 이유가 뭔지 하나 궁금하고요. 그리고 하나는 근데 왜 계속 500명대에서는 더 떨어지지 않는가, 이게 궁금해요. 우선 우리가 1000명대에서 내려왔다기보다는 한 800명대에서 내려왔다고 말씀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교정시설이라든지 특정 종교시설에서 지속적으로 나왔던 숫자를 빼면은 한 2, 3주 전부터는 이제 800명에서 900명대 초반에서 지금 이제 500명대에서 600명대로 나왔는데요. 네. 네. 해외 유입을 빼고 나면 실질적으로 한 300명, 350명 정도 감소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 이러한 감소된 것은 첫 번째로는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의 신의 한 수였던 5인 이상 모임 금지가 실질적으로 사람들 간의 접촉을 끊었던 부분을 볼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좀 더 지켜봐야겠지만 35년 만에 수도권 한파와 큰 눈 덕분일 수도 있습니다. 예. 그것으로 인해서 물론 검사 건수가 줄어서 확진자가 줄었다고도 볼 수 있는 부분이 네. 있지만 실질적으로 너무 춥고 교통 상황이 좋지 않아서 활동이 많이 제한됐고 특히 이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와 5인 이상 금지 명령에도 불구하고 이 30대에서 이런 모임들이 있었던 것이 사실인데요. 예. 굉장히 추웠기 때문에 그런 모임 자체도 굉장히 줄었습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의 특성상 내가 무증상 확진자로 감염이 됐어도 2주간 어느 정도 거리를 두고 있으면 누군가에게 옮기지 않고 지나갈 수가 있거든요. 예. 따라서 그런 영향을 볼 수 있는데 또 하나는 500명대에서 정체되고 있는 이유는 첫 번째로 이 코로나19의 특성상 이제 오늘 밤부터 다시 또 추워질 텐데요. 네. 너무 추우면 바이러스의 활동이 좀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남극에서 감기 걸리는 사람은 없거든요. 예. 섭씨 영하 40도 미만인 경우에는 감기 바이러스가 활동을 못합니다. 하지만 적정한 온도, 예를 들어서 영하 2도에서 영상 15도 사이라고 하면 코로나19의 바이러스가 굉장히 퍼지기 좋은 환경이 될 텐데요. 이것이 바로 지난 며칠 사이에 날씨가 풀렸었죠. 네. 그런 것들이 확산될 수도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사실 어제 같은 경우는 오늘도 마찬가지지만 검사 건수가 줄었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살짝 올라가는 그런 예. 있고 오늘 내일 같은 경우는 또 추워서 가라앉을 수도 있을 텐데 사회 전반과 지역사회 코로나19가 지금 확산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가족 내 전파를 통해서 앞으로도 한 일주일 정도는 지속적으로 500명 내외로 나올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 김수민 평론가님, 지금 교수님께서 5인 이상 집합금지가 신의 한 수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지금 주위를 보면 그 음식점 5인 이상 못 들어가게 막은 조치가 많이 효과가 있다고 느껴지세요? 네, 실제로 지금 집단 간의 감염 이런 것들이 많이 줄었거든요. 네. 그나마 있다면 개인 간, 가족 간 감염 이런 것들이 많이 늘었고 집단 간 감염이라고 했을 때 굉장히 대규모로 상정을 해서 그것을 집단 감염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도 있겠지만 조금 더 낮은 단계, 한 중간 규모의 집단 감염도 충분히 여러 군데서 일어날 수 있습니다. 예. 근데 당국에서 거리두기 3단계 여부를 두고 오랫동안 고민을 해왔고 여론도 분분하지 않았습니까? 네. 근데 3단계까지는 이제 여러 경제적인 효과라든지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하지는 않되 인원을 좀 쪼개는 방향으로 간다라고 했던 것은 현재로 나타나는 결과를 봤을 때는 주요했다라고 볼 수 있겠고 그것을 당국도 알기 때문에 당분간은 그 기조를 이어가겠다라고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예. 일단 확진자가 많이 줄어들었고 이제 내일부터 좀 숨통이 트이는 업종들이 있을 텐데 뭐 헬스장, 노래방, 학원 여기는 이제 다시 문을 여는데 다만 운영하는데 좀 제한을 뒀지 않았습니까? 어떤 점이 좀 달라졌고 또 주의해야 될 점들은 어떤 게 있는지 한번 짚어주시죠. 사실 실제 현장에 계시는 분들의 말씀을 들어보면 이럴 수 있습니다. 직장인 분들이 퇴근 후에 운동을 하러 가는데 9시까지 하게 된다고 하면 과연 얼마나 올 수 있을까? 또 5인 이상이 모이지 안 된다고 하는 입장이 지속적으로 메시지가 왔기 때문에 우리가 열어줬지만 얼마나 가질지는 또 모르겠습니다. 네. 보통 우리가 사회적 거리두기에 2m라고 하는 그런 상징적 의미가 있는데요. 비말이 누군가에게 옮길 수 있는 거리죠. 하지만 그보다 더 강화된 8제곱미터.
그 간격에 한 명이니까 실제로는 2m가 넘는 2.4m당 한 명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시간이 몰리지 않으면서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우리 숨통을 틔워줬지만 운영의 묘가 굉장히 필요할 것 같고요. 네. 학원 같은 경우도 이제 대규모 학원 같은 경우는 사람이 일정 인원을 넘어서 받을 수도 있지만 실제로 이것을 직접 와서 들을 건지 아니면 대면으로 들을 건지 또 나눠서도 진행이 되고 규모가 아주 작은 경우에는 이것이 학원이 굉장히 작잖아요. 예, 예. 작은 경우에는 또 그 안에서의 공간적인 제약에 따라서 예외적인 조치가 진행될 것 같습니다. 사실 현장에서의 목소리가 내일 좀 나오게 된다고 하면은 거기에서 무조건 규제를 하거나 과금, 과태료를 물리기보다는 현장에서 실제로 필요한 목소리에 따라서 약간 변동이 필요한 예. 그렇게 저는 현장에서 목소리를 듣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현장에서는 지금 이렇게 조치가 그전에는 좀 일괄적이었는데 지금은 말씀하신 것처럼 좀 업종마다 그 상황마다 좀 다르게 하는 게 필요하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그렇습니다. 예. 네, 여기에 대해서 평론가께서는 어떻게 보세요? 네. 근데 이제 여러 가지 사례들을 일일이 다 파악을 하고 거기에 맞게 지침을 마련하는 데에는 좀 시간이 부족한 측면들도 없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 예. 측면에서 좀 어느 정도는 일괄적인 그런 부분들이 나온 것인데, 근데 말씀하신 것 중에 특히 시간 같은 부분은 네. 조금 접근을 달리할 필요도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네. 헬스장 사례를 들어주셨는데 직장인들이 퇴근을 하고 야간에 운동을 하다가 급하게 나가야 될 수도 있는 그런 사례가 충분히 벌어질 수 있다면 오후 9시에 끝을 내는 것이 아니라 하루에 몇 시간 정도 영업을 한다라고 정해놓으면 예. 그럼 헬스장 측에서 직장인 그 고객들이라든지 이쪽을 감안했을 때 낮 시간대 몇 시간을 비워놓고 운영을 하지 않다가 저녁 시간에 조금 더 할 수 있도록 한다든지 이런 접근들은 좀 감안을 할 필요가 있다. 이것은 이제 총량제, 시간 총량제이기 때문에 예. 일률적으로 적용하기도 쉽다라고 볼 수 있겠죠. 이런 부분들은 현장의 목소리들을 좀 귀 기울여 들으면서 조금씩 조정을 해 나가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소상공인들은 또 손실이 많이 입었다 손실 보상을 촉구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 지금 정부도 이에 따른 뭐 대책들이 나와 있습니까? 네, 일단은 현재 3차 재난지원금 예. 지급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3차 재난지원금에도 좀 내부의 모순이나 형평성이 안 맞는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네. 이것도 지난 연말에 정치권에서 좀 급하게 본 예산을 준비를 하다 보니까 발생을 한 일인데 예를 들면은 같은 집합금지 업종인데도 학원이라든지 또 스포츠 시설 이 양쪽을 비교를 해보면 굉장히 매출의 타격이 크게 차이가 나거든요. 네. 그런데도 같이 300만 원이라는 재난지원금을 받게 된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을 포함해서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 4차 재난지원금 이 부분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라는 것이 이제 중론인 것이고 예. 4차 재난지원금에서도 전 국민 지급이냐 상인 선별 지급이냐 이것이 논란이 될 수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전 국민 지급 여부를 떠나서 소상공인에 대한 보상이라든지 이것은 당연히 들어갈 것으로 그렇게 전망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남아있는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보상도 보상이지만 영업에 있어서의 제한 이 부분을 미세하게 어떻게 조정하느냐 이 부분이 계속해서 남아있을 것으로 보여지고 오늘 조치가 끝이 아니기 때문에 향후 1, 2주일 동안 또 검토할 시간이 없지 않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거리두기의 적용 이런 것도 다시 한번 재조정을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예. 네, 말씀하신 그 부분이 거리두기 완화가 언제쯤 가능할까 이게 굉장히 궁금한데 일단 정부는 뭐 2주 정도 상황을 더 지켜보고 현행 뭐 2주 동안 일단 지켜보겠다. 예. 그리고 조정 방안을 다시 논의를 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는데 지금 어쨌든 확진자의 발생 규모를 보면 500명대에 왔다 갔다 하지 않습니까? 이게 어느 정도까지 좀 줄어들어야 이게 완화가 될 수 있을까요? 사실 인간을 망각의 동물이라고 하는 게 맞습니다. 예전에 11월 초만 해도 작년 11월 초만 해도 사회적 거리두기가 시행되면서도 아직도 확진자가 100여 명이 넘고 있는 위기 이야기를 하고 있었거든요. 예. 근데 1000명이라고 하는 1200명이라는 숫자에서 500명대만 돼도 굉장히 완화된 것처럼 보이잖아요. 지금 우리가 지금 약속한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에서 2단계 낮추기 위해서는 일주일 평균 300명 이하의 확진자가 나와야지만 논의가 가능합니다. 네. 그리고 여러 가지 또 집단 발병이라든지 또 치명률, 병상 회존율, 그다음에 중환자 확보율들 다 고려를 해야 할 텐데요. 따라서 지금 현재의 사회적 거리두기를 연장하는 것은 사회적 거리두기 우리 약속을 지키고 있는 거죠. 예. 그렇다고 하면 이것을 우리가 정 총리께서는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뭐냐면 설 특별 방역도 준비하겠다라고 하는 거는 설 연휴까지 실제로 지금은 연장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를 이미 포석을
놓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네. 실질적으로 이번 주에 또 한 번 한파가 오고 검사 건수가 줄고 춥고 눈이 많이 와서 이동량이 줄다 보면 자연스럽게 확진자 숫자가 줄 겁니다. 하지만 그 주는 것이 실질적으로 이 사회에 많은 확진자들이 있는데도 우리가 검사를 못해서 못 찾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2주간 지켜보게 되면 아마 다음 주 일요일 정도쯤에는 300명대에서 400명대를 내용해서 과연 설 전에 거리를 낮출 수 있냐를 얘기를 하겠죠. 예. 하지만 설 특별 방역은 우리 추석 때 특별 방역을 생각을 해보면 안 가기, 고향에 가지 않기 이런 일이 있기 때문에 아마 서울 수도권에서 이 거리두기 2.5단계가 풀기는 어렵고 다만 지자체별로 여러 가지 소상공인이나 지역 경제에 따라서 지자체별로의 그런 차이점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다 묶는 것이 아니라 네. 약간의 변동은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 김수미 평론가님, 지금 노르웨이에서 화이자 백신을 맞고 그 사망한 사람들이 나왔다라는 보도가 있던데 어떤 내용인 거예요? 일단 뭐 백신 사망 이후에 사망자가 나왔다라고 하는 거는 우리나라도 작년에 독감 접종 맞고 나서 사망자들이 좀 나왔는데 예. 근데 사실은 그 두 가지 현상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느냐라고 네. 하는 네. 부분은 또 별도의 부분이거든요. 예. 근데 백신이라는 것이 모두가 인정하고 있는 것이지만 노령층부터 먼저 접종을 하기 마련이고 그렇다면 원래 건강이 안 좋으셨던 분이 백신을 맞고 나서 이제 뭐 우연이라든지 뭐 다른 이유로 돌아가셨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는 건데 물론 예. 이런 경우에 자세하게 조사를 해봐야 되겠고 인과관계가 혹시나 있는지 점검을 해봐야 되겠지만 뭐 섣불리 뭐 백신이 노령층에게 타격이 크다거나 이렇게 이해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그 독감 때도 사망 사이 인과관계가 드러나지 않았는데 많은 분들이 걱정하셨잖아요. 근데 지금 이거 노르웨이 같은 경우에는 돌아가신 분들 중에 대부분이 기저질환이 있는 80세 이상의 분들이라고 하는데 이걸 인과관계는 어떻게 밝힐 수가 있는 겁니까? 김수인 평론가님이 하신 말씀에서 연장선인데요. 네네. 왜냐하면 말씀이 옳은 게 2020년 대한민국에 태어난 신생아 숫자보다 돌아가신 분이 많았습니다. 네. 근데 이제 2018년, 2019년에 이제 자연사로 나오시는 분들을 계산해 보면 하루에 약 500에서 600분 정도가 자연사 하는 걸로 예. 나와 네. 있는데요. 그렇다고 하면 실질적으로 예방 접종이 그 자연사의 실제로 사망률을 올렸느냐의 연관관계는 수학적인 뿐만 아니라 역학적 관계가 없습니다. 네. 그런데 다만 우선 예방접종 후에 본인과 그 가족분을 떠나보낸 분들에게 정말 애도의 뜻을 표하고요, 작년에. 예. 하지만 몇 분인 경우에는 인과관계가 있을 수 있다는 전제 조건을 지금도 지속적으로 찾고 있고 예. 나머지는 없는 것으로 나왔고 정은경 청장이 나와서 직접 이런 얘기를 했죠. 네. 어떤 특정한 시점부터 독감 예방접종으로 진행돼서 사망자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보도는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예. 실제로 이 노르웨이에서의 진행된 예방접종은 이 고령층에서의 자연사 과정 중에 예방접종이 같이 관여될 가능성이 있는데요. 하지만 실질적으로 이 여러 케이스 중에서 여러 사례 중에서 몇몇 사례인 경우는 이런 역학관계를 지속적으로 찾아내서 네네. 혹시라도 발생할 수 있는 이 mRNA 같은 경우는 이 RNA 조직이 굉장히 불안전하기 때문에 싸는 그런 조직이 있는데 네. 이것에 대한 알러지가 발생할 수 있다는 예, 것은 예. 이미 알려졌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한번 연구가 진행된다고 생각됩니다. 그럼 지금까지 먼저 예방 접종을 시작한 그 해외 사례에서 나온 부작용 같은 정도로 봤을 때는 우리도 이제 다음 달부터 시작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 백신을요? 다음 달부터 시작해도 뭐 그렇게 걱정할 정도는 아니다 이렇게는 생각해도 되는 겁니다. 우선 다음 달 예방 접종이 예정되어 있는 것은 예. 이제 아스트라와 예. 옥스퍼드 모델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요. 네. 네. 이 모델은 mRNA의 아주 새롭고 어떻게 보면 혁신적인 방식이 아닌 아주 오래되고 안정적으로 우리가 흔히 접하던 네네. 독감 예방 접종을 만드는 방식하고 같습니다. 따라서 거기에 준하는 알러지 반응과 부작용이 예측되기 때문에 일단은 2월, 3월에 시작될 예방 접종에 대한 것과 노르웨이에서 발생할 것은 별개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지금 현재 상황을 봤을 때 감염자를 좀 조기에 찾고 거기에 대처할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선별 진료소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걸 이제 한 다음 달 14일까지 한 달 정도 더 연장한다 이런 내용이 발표가 됐는데 좀 여기에 대해서 효과를 한 달 정도 연장하면 더 큰 효과를 보겠다 이렇게 예상을 하시는지요? 네, 어제 하루의 그 현황만 놓고 보더라도 수도권에 144개를 운영을 해서 추가 확진자가 어제 124명이 나왔거든요. 네. 그러니까 선별검사소 하나당
1명 정도가 나온 것인데 이게 이제 전체 비중으로 보면 수도권 확진자의 뭐 3분의 1 정도, 이고 전국 확진자의 4분의 1 이 네.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이 사실 이 검사소를 차리면서 새로운 그 인력들을 마련해서 운영을 하고 이런 과정에서 많은 분들이 수고를 하셨겠지만 아마 현장에 계신 분들도 그대로 철수하고 발걸음을 돌리고 싶지 않다는 생각을 하셨을 것 같아요. 그만큼의 숨어 있는 확진자들을 찾아내는데 굉장히 큰 공헌을 했고, 그리고 뭐 특별한 어떤 일이 없더라도 내가 어디선가 이제 확진이 되었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가능성만 가지고도 주민들이 찾아가서 검사를 받을 수 있었던 거거든요. 예. 그렇다면 이제 주민들 입장에서나 방역 당국 입장에서나 유용성을 확인을 한 것이고, 뭐 겨울이 끝나기 전까지 한 달 정도는 더 운영을 한다, 이런 결론을 자연스럽게 내린 것으로 보입니다. 날씨가 되게 추워지니까 임시선별 검사소에 있는 그 의료진 분들 뭐 검체 채취해서 넣는 그 액도 얼고 소독제도 얼고 손도 시려운데 거기에 또 손난로를 거기에 투자를 해야 되더라고요, 상황이. 지금 교수님은 어떻게 보세요? 지금 임시선별 진료소를 더 연장하는데 그동안의 그 임시선별 진료소의 효과, 방역에 많은 큰 기여를 했다고 보시나요? 우선은 이번에 3차 확산을 막을 수 있었던 거는 5인 이상 집합 금지, 그리고 임시 선별 진료소의 적절한 조치였습니다. 네. 우리는 이미 경험을 했습니다. 2020년 5월 이태원 클럽에서 시작됐던 전국적 확산과 수도권에서 확산을 막기 위해서 고 전 박원순 시장께서 바로 시행했던 이게 이름도 묻지 않고 바로 할 수 있는, 누구나 할 수 있는 그러한 그런 마음이 편한, 실질적으로 이 검사를 받으러 오시는 분들 제가 주로 모시고 있고 예. 저는 이제 네. 병원에 있다 보니까 마음이 굉장히 무거우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네.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에 실질적으로 가벼운 마음으로 점심시간을 이용해서 또는 우리가 같이 있는 단체에서 단체로 가서 무료로 검사할 수 있는 거는 어떻게 보면 또 하나의 신의 한 수였다고 봅니다. 네. 그렇지만 현장에 계신 분들을 의료진뿐만 아니라 자원봉사자, 관련된 공무원들이 고생이 굉장히 많이 하실 텐데요. 맞아요. 이번 한파가 다시 한번 온다고 하는데 예. 운영 시간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지원이 잘 돼서 연장되는 것만큼 지원이 잘 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네. 국내 사례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서울 동부구치소에서 그동안 굉장히 많은 확진자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10차 전수 검사가 오늘 실시가 될 텐데 검사 결과는 이제 오늘 실시를 하면 내일 정도 이르면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는 상황인데 앞선 9차 전수 조사에서는 5명 정도의 추가 확진자가 나왔거든요. 이번 10차 조사에서는 그렇다면 확진자가 또 나올지 아니면 이제 여기서 끝이 날지 어떻게 예상을 하세요? 일단 어제의 일일 신규 확진자가 한 명도 없었습니다. 네. 굉장히 많이 잦아들었다라고 중간 평가를 내릴 수 있겠고, 9차 조사에서 5명이었다고 했으면 뭐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5명 미만, 0의 제로에 수렴하는 네. 그 정도 확진자가 나오지 않을까 기대를 해볼 수 있겠죠. 그러나 네. 어쨌든 조사 결과는 나와봐야 아는 것이고, 나왔을 경우에 그때의 대처 방법이 아직까지도 제대로 마련돼 있느냐, 이것을 한번 점검을 해보고 이제 중증 환자냐 경증이나 무증상 환자냐, 이것을 이제 잘 가려서 그런 경우는 어느 쪽으로 이송을 하고, 이런 프로그램들이 과거처럼 계속, 과거에 이제 좀 뒤늦게나마 마련됐지만 예. 그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그것을 일단 대비하는 것이 우선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수 검사 결과 한 명도 안 나온다 할지라도 11차를 그러면 하지 말아야 될까? 이 부분은 좀 더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예. 잠복기가 있을 수 있기 그렇습니다. 때문이죠. 잠복기도 잠복기고, 이후에 워낙에 이제 이 교정시설의 감염이라는 것이 얼마나 치명적이라는 것을 또 깨달았기 때문에 나중에 조금 텀을 두더라도 한 번 더 확인을 해보는 절차는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뭐 동부구치소의 상황도 과연 어떻게 전파가 된 것인가, 그 역학조사 결과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은데요. 비슷하다고 말하기 좀 그렇지만 용산기지에서요 보니까 주한미군이 군대 안에서 자택격리를 해라 이렇게 확진자가 조금씩 나오니까요. 또 그리고 하나는 평택기지에 살고 있는 사람이 용산기지를 또 방문했다는 거예요, 확진자가. 그러면 또 역학조사를 또 어떻게 몇 명까지, 어느 범위까지 해야 되냐, 이것도 문제거든요. 이게 좀 제일 우리가 지금 그 걱정하는 게 전파를 어떻게 시키느냐, 그 과정 아니겠습니까? 사실 이 군 관련해서는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예. 군은 자발적 또는 사회적 동의에 의한 이 동일 집단 격리를 하고 있습니다. 네네. 특수한 집단이죠. 예.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군 관련해서 집단 발병이나 감염 사례가 들었지만 전군이 감염됐다 이런 얘기는 못 들으셨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관리가 잘 되고 있고 군에서의 그런 지침에 따라서 사회적 거리두기 마스크를 하고 있는데요. 다만 우리가 보통 일반적인 사병과 출퇴근을 하고 있는 관리하는 분들이 따로 계시잖아요. 예. 일반적인 지역사회와 있는 연결고리로 군 내로 들어가면 이것 마치 섬과 같습니다. 섬 안에 바이러스가 들어가게 되면 그게 진짜 걷잡을 수가 없겠죠. 네. 하지만 또 반대로 그 안에서 일정한 규칙을 잘 갖고 있었다고 하면 동부지소와 다르게 군은 그걸 관리가 할 수 있었던 것이 있었기 때문에 대한민국 군은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았죠. 미국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도 있고 제가 지금 근무하는 곳이 워낙 가깝기 때문에 네. 지속적으로 어떤 방역 지침을 하고 있는지 듣고 있는데 굉장히 강력한 지침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그 안에 이제 우리가 전투 병력이라고 해서 군의 통성을 받는 부분도 있지만 군을 지원하는 지원부분도 있고 민간 부분도 있잖아요. 그런 부분을 통해서 이 지역사회로 전파가 되지 않도록 쉽게 얘기해서 락다운, 걸어 잠근 겁니다. 예. 걸어 잠그고 그 안에서의 그런 규칙에 따라서 진행되기 때문에 우리가 가장 걱정하는 거는 인근 부대에 계신 주민분들, 네. 거기 이제 생계를 같이 하고 계신 분들이 지역사회로 전파되지 않을까 하는데 반대로 지역사회에서 군으로 들어갈 수도 있는 부분이어서 서로 경계를 할 수 있죠. 하지만 현재 군에서 특정한 부분을 알았다고 하면은 사회적 동의에 따른 자발적 그 집단 격리 중이기 때문에 지역사회로 나갈 가능성은 거의 없다라고 감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군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최근에 영국발 변이 바이러스 얘기가 계속해서 뭐 나오고 있는데 이게 전파력이 전염성이 더 강력하다 이렇게 알려져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미국 CDC에 따르면 내년 3월에는 이 영국발 변이 바이러스가 가장 지배적일 거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서 이 부분이 좀 걱정이거든요. 만약에 이제 국내 유입 차단도 중요하겠지만 만약에 들어온다면 방역은 좀 어떻게 달리해야 되는지 이 부분을 한번 짚어주세요. 네, 실제로 어느 정도 들어왔느냐를 떠나서 이미 퍼져나가고 있다라고 가정하고 방역 대책을 세우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네. 이미 전 세계 50여 개 국가에서 발견이 됐고 또 영국발 바이러스보다 더 심각한 것이 남아공발이다라는 네. 얘기도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다 감안했을 때는 그렇게 전파력이 강한 바이러스가 들어왔다라고 하는 것을 감안을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변이 바이러스가 어떤 치명률이라든지 중증도라든지 이런 것들이 더 높다라고 하는 연구는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예. 다만 말씀하셨던 대로 전파력이 최대 70% 정도 더 빠르기 때문에 이것이 만약에 급속하게 퍼질 경우에는 의료 체계라든가 이런 것들이 무너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네. 이렇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게 좀 답답하긴 한데 결국에 중요한 것은 거리두기를 포함한 예. 이런 방역 대책이고 또 가용 병상을 계속해서 확보하는 노력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이스라엘이 백신 접종률이 가장 높은 나라인데도 불구하고 그 이스라엘에서도 봉쇄 대책을 또 내놓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예. 그렇다면 우리도 마찬가지 뭐 봉쇄까지는 갈 필요는 한국 상황에서는 그럴 필요는 없겠지만 방심해서는 안 된다. 이 말씀밖에 드릴 게 없을 것 같습니다. 교수님 어떻게 보세요? 지금 변이 바이러스에 대한 보도도 많이 나오면서 걱정된다. 우리나라에 또 퍼지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도 하시는 분도 계실 텐데 어떻게 보십니까? 이미 저는 들어왔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가 그 남아공발이 확인된 게 2020년 9월이고요. 네. 영국에서 확인된 것도 2020년 9월입니다. 네.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거죠. 우리가 초기에 중국에서 바이러스가 들어왔을 때 우리가 S그룹을 확인했습니다. 예. 그리고 대구 경북에서 V그룹, 알파벳 V그룹 네. 확인했는데 그리고 나서 이태원 확산은 우리가 GH그룹이라고 하고 예. 지금 이제 남아공이나 영국에 확인되는 건 GR그룹이라고 합니다. 바이러스는 지속적으로 본인의 생존을 위해서 계속 변이를 하고 그것이 이제 미국 CDC에 나온 글을 어떻게 읽느냐에 따라 다른데요. 예. 그걸 읽어보면 내용이 이겁니다. 내년에 진단되는 사람의 대부분은 현재 GR형일 것이다. 입니다. 즉 우리가 예전에 V형이 있었지만 네. 현재 찾을 수 없는 것처럼 실제로 치명률이 높거나 그걸로 인해서 중증도가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고 하면은 바이러스의 우리가 변화에 우리가 받아들이는 거죠. 저는 김수민 평론가님의 말씀에 저는 100% 동의하는 게 대한민국을 지금 걸어 잠근다는 거는 대한민국은 무역으로 발전하는 나라인데 잠그기가 어렵죠. 다만 우선적으로 최선을 다하기 위해서 특정 국가에 대해서 박영을 강화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예전에 이 부산에서 러시아 그 한국 항만 관리의 그런 허점이 보였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지금 이제 항만 또는 항구 그리고 이제 공항에서 들어오는 분들에 있어서 들어와서 2주간 하고 나갈 때 실질적으로 PCR 검사를 하고 그리고 나서도 일주일 정도는 능동 감시로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시스템을 통해서
해외에서 들어오시는 분들에 대한 좀 더 촘촘한 방역을 해야 됩니다. 그 이유가 이제 2월, 3월이 되면 네. 유학생들이 다시 한국에 들어오거든요. 아, 예. 전 세계에서 대한민국으로 공부하러 옵니다. 따라서 이러한 시스템들이 설 전후로 준비를 해야 이 전 세계에 이미 영국과 또 남하고 또 브라질에서 확인된 바이러스들이 있고 이웃나라 일본에도 확인되고 있기 때문에 네. 이미 국내에 들어왔다는 전제 조건을 한해서는 임시선별진료소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하고 항만에서 들어왔을 때 예전에 우리가 조금 방역이 늦춰졌을 때는 2주 후에 검사 안 하고 지자체별로 그냥 집에 가시게 했는데요. 2주 후에도 꼭 PCR 검사를 하고 해외에서 들어오신 분들은 능동감시를 해서 계속적으로 하는 것이 연결고리를 끊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좀 더 촘촘한 방역 대비도 말씀 들어보니까 필요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유병욱 순천향대 서울병원 가정의학과 교수, 김수민 시사평론가와 얘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